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TV 토론 많이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도 이제 끝났는데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 토론에 비해 봤을 때는 재미는 좀 있었고요. 예. 10차례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도덕성 검증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예. 정책 토론은 한두 차례 정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되었어도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많이 진행이 됐고 네.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후보들별로 대표적인 이제 정책 브랜드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각인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제 이런 게 좀 아쉽고 네. 뭐 상대방 후보의 정책도 안 보고 나온 것이 많지만은 본인 정책도 숙지가 안 돼가지고 정책 이름만 대다 끝난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추상적인 이제 이 후보자의 통치 철학을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생각과 후보자가 집권했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아직 정책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총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물에 콩 나듯이 조금씩은 나왔으니까 한번 후보별로 한번 이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 이야기를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윤석열표 정책의 핵심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정치인도 많이 가 있지만은 캠프에 정책 전문가도 많이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기대는 많이 했어요. 근데 도덕성 검증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 네. 그나마 이제 어저께 이제 그 토론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 600조의 부채를 쌓아갖고 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다시 400조가 늘어서 천조 시대를 열었다. 이런 설명이 되게 약간 특이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채무를 이제 그 발행할 때 보통은 이제 그 국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그 민간에서 그거를 인수를 하고 예.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 조절 수단으로서 이제 공개 시장 그 조작이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보통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거를 우리가 이제 국채의 그 화폐화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후보들한테 질문할 때 국가 채무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 이제 이런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 가 계시거든요. 그거를 타겟하면서 이제 그 공격을 한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국가 채무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우리가 뭐 증세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 지출을 줄이는 이런 국정 운영이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선거 때 증세하겠다고 밝힌 후보는 거의 없죠, 사실. 뭐 그 대표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밝힌 바가 있고요. 국토보유세하고 뭐 탄소세 밝힌 바가 있고, 네.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증세를 얘기를 했다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났죠. 네. 알겠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긴축적인 정부 지출과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현금성 지출은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아래는 두툼하게 주겠다. 네.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겠다. 이제 요거에 약간 특이한 건데 예. 이제 보편적 복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차별성이 있고요. 그러겠네요. 그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규모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 비용, 이제 공급 단가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예산에서도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효율성이 이제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긴축적인 이제 정부 운영하고 그 맥락이 닿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표준화돼야 되고 좀 더 큰 규모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복지라는 것이 그 어떤 수혜자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허.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머릿속에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그게 알려진다고 하면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작은 규모를 없애고 큰 규모를 만들고 그렇죠. 개별화된 서비스는 조금 축소해가지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맞춤형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줄어들 보세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 정책 핵심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씀을 여전히 이제 시원시원한데 시원시원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단순하게 세상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런데 뭐 이게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노조 환원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모든 문제를 노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원희룡 후보가 하나 지적한 것이 80년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컨대 뭐 국가경제 위기는 다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때문에 생긴 것이고 예. 교육 문제는 다 정규조 때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시도 80년대처럼 정시 100%로 가는 거고 52시간도 폐지한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이런 일단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수능 요거 위주로 다시 황폐화될 것들이 많고 정책들이 이제 말초적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 사항들이 많아요. 근데 의석 구조를 봤을 때 뭐 실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홍 후보의 공약은 이제 많은 갈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바꾸기 지적도 좀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주된 요인은 이제 본인의 일단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뭐 독고다이다, 혼자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캠프가 작기 때문에 공약의 생산과 검토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공매도 문제가 이제 자주 언급됐는데 네. 공매도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난 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일관성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표지까지는 되는데 그 강론에서 이제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어땠던 것 같아요? 정책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뜻한 보수를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정책의 준비 차원에서 촘촘하게 뭐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복지 정책에서는 공정소득이라는 걸 강조했고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책을 냈어요. 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 올리겠다. 그리고 부모 합산 육아휴직을 6년으로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 외에 논의가 많이 있던 거는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공장을 영남과 호남 사이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제 우리 그 공장이라고 하는 건 입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뭐 의지가 있으면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입지를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을 갖고 그렇죠. 접근해 그래서 들어가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결국 거기에도 어떤 그 뭐 비용과 편익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경영상 판단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설득적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정소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정소득이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안진소득하고 비슷한 건데 이른바 이제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소득이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 부족분의 뭐 절반 혹은 뭐 3분의 1 이거를 치워주겠다는 거거든요. 전국민 소득을 딱 나눠서 정중앙으로 딱 센터로 잡은 그 밑에 하위 애들에게만 이제 그 지급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부족분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기존 복지제도에 기본소득을 얹어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의 이 공정소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별화되었을 때 예컨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아서 퇴직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곽상도 아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냐 공정소득을. 그 이제 소득만 갖고 따지니까 또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부의소득세는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설명하는 거는 소득 인정액을 또 따지겠다. 그럼 이제 자산까지 고려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 개선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소득이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복지제도의 어떤 그 개선이 있어야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복지 제도를 다 통폐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성 이런 지출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이거 부유소득세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공사가 필요해서 현실성이 이제 임기 내 가능한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전 준비가 잘 됐다고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대장동 1차 강사를 하면서 그 이미지가 너무 세지니까 오히려 묻혔다. 좋은 정책이 많이 묻힌 것 같아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반 주택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주택 정책에서 좀 벗어난 아이디어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거나 예. 좀 싸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공급을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원 후보의 반반 주택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자를 낼 이유가 없겠네요. 이자를 낼 이유도 없고 예컨대 9억 원이다. 그러면 50% 해주기 때문에 4억 5천 국가가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럼 나는 4억 5천이 있으면 되는데 LTV가 40%까지 되니까 9억에 40%는 3억 6천이거든요. 네네. 3억 6천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나는 9천만 원만 있으면 그러니까 9억에 10% 9천만 원만 있으면 내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즉각 시행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걸 조금 묻혔다는 게 좀 아쉽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국가가 정부가 주택의 지분을 이렇게 취득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그럼 4명 중에서 정책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평가한 후보가 있다면 교수님이 꼽으신다면 다들 장단점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저도 경제학자니까 유승민 후보 얘기가 귀에 좀 잘 들어왔고요. 그래요? 예, 이거 뭐 편파적인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정책만으로 야권 후보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예. 또 반문 반의 전선을 누가 강하게 이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정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리더십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명의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